이거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지난주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위기감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반도체의 간판인 이 삼성전자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넷리스트, 미국 ITC의 삼성전자를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아직까지는 엣지 디바이스 단으로 넘어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생태계가 맞아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의 선두주자로서 AI 발전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첨단 기술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전쟁이 바로 AI 기술의 장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를 말하다가 다룰 이야기는 비록 흔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캐파 기준으로 보았을 때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와 미국의 기술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분쟁입니다. 단순한 소송을 넘어서 AI 시대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기술의 미래와 수천억 원의 배상금,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라고 하는 이 초강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나리오까지 등장한 이 전쟁의 전말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K반도체의 미래를 좌우할 이 특허 전쟁은 도대체 왜 시작된 것이고 어떤 기술이 문제가 되었으며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이 전쟁을 피해갈 수 있었는지 그 전략적 선택까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분쟁의 서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넷리스트라고 하는 이 기업은 어떤 회사일까요? 먼저 삼성전자의 강력한 상대로 떠오른 넷리스트라는 기업이 어떤 곳인지부터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리스트는 2000년 한국의 LG 반도체 출신 엔지니어인 이 홍춘기 대표가 미국에서 설립한 기업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이들의 정체성은 단순히 소송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 특허 괴물로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넷리스트는 실제로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모듈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들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기술 중심 기업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넷리스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혁신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넷리스트는 하이브리드임과 같은 D램과 낸드 플래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메모리 모듈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서버에서 메모리 용량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선구적인 시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넷리스트는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CXL 기술을 선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서버 메모리 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CXL 기술에서도 넷리스트는 주요 특허와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CXL은 CPU와 메모리 간의 연결 방식을 혁신함을 통해서 서버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죠. 고용량의 배터리를 모듈로 묶어서 필요에 따라서 메모리 용량을 할당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이와 같이 넷리스트는 차세대 서버 아키텍처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기업이에요. 이로 인해서 넷리스트는 자체 개발한 기술을 방어하고 또한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 즉 IP를 활용한 공격적인 소송 전략을 함께 구사합니다. 그래서 특허 괴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들을 강력한 IP를 가진 소송 전문 기업으로 간주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2015년 메모리 기술에 대한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하지만 2020년 이 협력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넷리흐트는 즉각적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혁명적인 충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2015년 이전까지는 삼성과 넷리스트가 협력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되면서 넷리스트가 특허권을 가진 기업에게 친화적인 우호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텍사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그래서 2021년에 삼성이 이에 대응해서 특허 무효 심판 청구 및 맞대응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2021년에 ITC에서도 이 특허 침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텍사스 지방법원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줍니다. 미국의 배심원단이 삼성의 특허 일부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 판결에 불복을 하고 항소를 준비하게 되죠. 2023년에 미국 법원은 약 4천억 원에 해당되는 배상 명령을 삼성에게 내립니다. 하지만 삼성은 여기에서 또 지지 않죠. 항소 및 추가 법적 대응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현재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이제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 소송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넷리스트가 ITC에 제소하는 그러한 형국까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2025년 12월 중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025년 12월 이후에 관련 사항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해당 상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살펴보아야 될 거는 분쟁의 핵심 기술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HBM에 대한 특허가 걸려 있더라. 이것이죠. 이 소송에서 제기가 된 핵심 기술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분쟁의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로는 초기 소송의 대상이었던 서버용 DDR 메모리 모듈에 대한 기술이에요. 특히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메모리 모듈의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이 디코더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 측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핵심 기반이 된 기술이 바로 이 디코더 기술이에요. 이 디코더 기술은 LRDIMM, 그러니까 로드 리듀스드 DIMM과 같은 서버형 고용량 메모리 모듈에 적용되는 기술인데요. 일반적 D램 모듈은 서버 CPU와 메모리 간 데이터 전송 시 전기적인 부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모리 병목이죠. 이 부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시스템의 불안정이라든지 오작동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인식할 수 있는 메모리 모듈의 개수와 용량에 한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넷리스트의 디코더 관련 특허 기술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메모리 모듈의 버퍼와 디코더 기능을 통합한 개념입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CPU의 전기적 부하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요. 바로 CPU와 메모리가 다이렉트로 송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버퍼칩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하나 두고 이 D램과 버퍼칩이 통신을 하고 버퍼칩을 거쳐서 CPU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버퍼칩으로 인해서 부하가 줄어들게 되면 메모리 채널당 더 많은 메모리칩 탑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코더 기능은 이처럼 복잡하고 거대해진 이 메모리 모듈 내부에서 특정 메모리 칩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명령을 효율적으로 해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생산 중인 고용량 서버용 메모리 모듈 제품들이 자신들의 특허가 보호하는 메모리 어드레싱 및 제어 방식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본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핵심일 수 있겠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HBM은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예요. 엔비디아 GPU와 같은 AI 가속기 옆에 탑재가 되어서 기존 메모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적인 메모리 기술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SK하이닉스에 뒤처지는 이 HBM 기술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죠. 시장에서는 HBM4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각세를 겨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만 봐서는 SK하이닉스가 매우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갈 길이 멀어요. 바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넷리스트와의 특허 분쟁까지 발목을 잡게 되었으니 삼성으로서는 보통 난감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 넷리스트가 문제를 삼는 것은 HBM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 바로 D램 칩을 수직으로 적층하는 이 스태킹 기술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전송 부하를 줄이는 데이터 로드 감소 설계에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넷리스트는 자사의 특허 0817호 등을 포함해서 삼성전자가 HBM2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HBM3E에 이르기까지 이 필수적인 기술 요소들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HBM 제품들의 특허 분쟁이 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이 기술은 D램을 수직으로 높이 쌓아 올리는 이 HBM의 구조적인 특성상 발생하는 신호의 감쇄라든지 데이터 병목 현상을 버퍼 제어 및 로드 감소를 통해서 해결하는 기술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HBM2에서부터 HBM3E까지 제작을 하면서 수직으로 적층된 이 칩 간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송하기 위해 적용했던 신호 중계 및 분산 방식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소송의 대상이 서버용 일반 메모리에서 HBM으로 확대된 것은 넷리스트가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서 나오는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노리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삼성과 넷리스트 이 법정 공방과 충격적인 평결에 대해서 한번 히스토리를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살펴보긴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넷리스트는 소송을 제기할 때 전략적으로 유리한 법원을 택했어요. 바로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을 택한 것이죠. 이 법정에서 넷리스트는 여러 차례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서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판결은 2023년 4월에 나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메모리 특허 5건, 무려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을 하고 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에 나가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두 번째 판결은 2024년 11월에 이어지죠. 또 다른 메모리 특허 소송에서도 넷리스트가 승소를 하게 되면서 1억 1,800만 달러의 추가 배상금을 누적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넷리스트가 미국 법원에서 따낸 배심원단 판결 금액만 총 4억 2,100만 달러, 약 하나로 따지면 6천억 원 이상에 달한다 라고 알려져 있죠. 다만 중요한 거는 이것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심원단이 내린 판결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 판결에 즉각 불복하고 있고요. 또한 항소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거나 배상액을 크게 줄이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소송은 장기적인 법정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소송의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4부는 더 충격적인 것이 나옵니다. 넷리스트의 가장 강력한 한 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 ITC의 삼성전자를 제소한 거예요. 넷리스트는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이 소송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무기를 꺼내드는데요. 바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삼성전자를 제거한 겁니다. 만약에 ITC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게 된다면 해당 침해 제품에 대해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짜 배상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업 자체를 아예 마비시켜버릴 수도 있는 조치입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D램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HBM 그리고 DDR5를 포함한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를 탑재한 모든 완제품까지 미국 시장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LG 반도체의 망령이 여기서 되살아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 제소 내용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LG 반도체 뺏어간 건 아니잖아요. 딴지를 걸 거면 SK 하이닉스 쪽에 걸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 어찌 됐든 이 제소의 파급력은 실로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ITC가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준다라고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서버용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서버 제조업체들의 미국 내 공급망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당장에 삼성전자가 미국 내 서버용 메모리를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그 물량을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나눠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한테 호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공급하던 양이 무지막지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그 캐파를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메인 시장인 미국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판결이 내려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 분위기가 어떻냐라는 거죠. 삼성전자한테 결코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은 여러 걸림돌에 걸려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 마가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죠. Make America Great Again!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넷리스트는 대표가 한국인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설립된 미국 법인입니다.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 미국 기업인 넷리스트. 현 상황에서 어느 회사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저는 넷리스트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아요. 물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어찌됐든 게다가 넷리스트는 이미 2번의 승소 판결까지도 받아냈어요. 물론 연방법원이 아니라 텍사스 지방법원이고 그리고 판결도 아니고 평결일 뿐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판례예요. 그러니까 판례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소송전에서 삼성전자가 쉬운 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 이외에도 넷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 특허 자체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 특허청 산하의 특허 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펼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현재 두 회사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5번째로 경쟁사는 어떤가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큰 경쟁사 SK 하이닉스를 한번 살펴보죠. 이런 치열한 특허 전쟁 속에서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넷리스트와의 분쟁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합의라고 하는 다른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조금 SK 하이닉스 입장에선 좀 굴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합의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넷리스트와 2016년부터 5년 가까이 특허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성, 특히 지금 SK 하이닉스의 위상을 만들어준 HBM과 같은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SK 하이닉스는 2021년 4월에 넷리스트와의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최종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합의의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자, 로열티 지급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약 4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봤을 때 약 446억 원 규모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했어요. 양사는 서로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특허를 상호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까지도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적 협력도 하기로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넷리스트에 최대 6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계약을 따내는 등 특허 분쟁 관계를 사업적 파트너십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 막은 거다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SK 하이닉스는 비교적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대신 미래 핵심 기술인 HBM을 포함한 모든 메모리 기술에 대한 특허 리스크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판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장기간의 소송전을 택한 것과는 대조적인 전략이죠. 자, 그러면 여섯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거는 바로 이 삼성전자의 진흙탕 전략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에게 좋은 거냐라는 거죠. 어리석은 선택이냐 필연적인 전투일 수밖에 없는 거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삼성전자의 결정이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현재 누가 봐도 삼성전자한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DDR5, HBM 등 차세대 메모리 경쟁에서 SK 하이닉스에게 밀리는 상황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술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삼성전자에게는 매우 큰 리스크예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진흙탕을 전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약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특허를 무효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가진 몇몇 메모리 관련 기술들에 대한 특허를 무력화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주장하는 특허 912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애초에 특허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이 912가 아마 디코더 관련일 거예요. 만약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넷리스트는 더 이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 기술로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합의금 몇 푼 쥐어주고서 끝내자 이런 류와는 전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완벽한 승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례 방지의 효과 때문입니다. 삼성은 명예가 많이 실추되긴 했죠. 지금 많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하지만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세계 1위가 맞아요. 캐파 기준으로 했을 때 말입니다. 만약 세계 1위 메모리 업체가 넷리스트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대서특필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SK 하이닉스, 물론 SK 하이닉스는 합의로 이제 리스크를 제거했으니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론이라든지 대만의 군소 메모리 업체 그리고 중국의 메모리 업체 등등등 군소 메모리 업체들도 넷리스트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찌 보면 이들을 대표해서 싸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게다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고개를 숙이게 되면 넷리스트가 여기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다른 기술 또한 걸림돌로 다시 시비를 걸어올 게 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례를 명확히 세워놓아야지 도전의지 자체를 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한번 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넷리스트가 합의에 이르렀던 시점 2021년 그 시점과 현재 시점에서는 상황이 완벽하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한 440억 정도면 합의할 수 있었던 HBM 관련 기술 지금 어떨까요? AI 시대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떠올랐어요. 440억에 될까요? 절대 안 될 겁니다. 넷리스트 쪽에서 얼마를 부를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만약 넷리스트가 지난 배심원 평결에서 이미 4억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6천억 원의 평결을 받아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합의금은 어쩌면 무조건 이보다 위이지 않을까요? 이미 받아낸 평결이 있는데 이 아래로 책정이 되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조 단위의 합의금을 때려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어쩌면 질지도 모르는 이 지리한 허공전을 택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누가 승자가 되든 패자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의 치열한 특허 전쟁,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택했던 합의의 길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분쟁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법정 다툼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빨라지고 특허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넷리스트와 같은 특허 관리 전문 회사의 공격들이 더욱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산업 구조를 보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제조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특허 기업이 아닙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보유한 무수한 특허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특허 기업입니다 라고 외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특허 전문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조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특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딴지를 걸든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의 거의 모든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큰 문제다.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넷리스트와 삼성 간의 지금 이 특허 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HBM과 같은 이 독보적인 첨단 기술이잖아요. 공격의 최우선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먹거리를 공격해야지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뜯어낼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일수록 법적 리스크 관리와 특허 방어 전략이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넷리스트의 특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강경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좋은 시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을 했죠. 실리를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는 아마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지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K반도체가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방어 그리고 전략적인 투자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건을 찍어내서 캐파발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이디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도 시대를 발맞춰 나가는 해안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시대의 주도권을 둘러싼 이 반도체 전쟁은 이제 특허 부분에서 법정에서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송의 최종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는 그 위치에 서 있으면서 여러분께 빠르게 관련 소식들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반도체 이슈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와 함께 반도체를 알아가요.